오늘은 요즘 최고의 화제 콘텐츠 더 글로리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드라마가 얼마만큼 대단한 흥행 성적을 거두고 있는지와 어떤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지는 이미 많이 알려졌으니까 굳이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철학적 관점에서 어디에서도 들어볼 수 없는 이 드라마 속에 숨겨진 흥미로운 심층 서사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더 글로리의 강력한 스포일러가 담겨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지 않으신 분은 보고 나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더 글로리는 현대 철학의 관점에서 등장인물들을 그려내 압도적인 몰입감을 만들어냅니다. 이 드라마 속에 숨겨진 철학적 배경을 파헤치려면 전통 철학과 현대 철학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요. 서구의 고대, 중세, 근대를 포함하는 전통 철학은 실제론적 관점을 취합니다. 고전적 철학에서는 모든 개체에는 하나의 본질이 있다고 전제하고 각각의 개체들의 변하지 않는 본질을 밝혀내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았습니다. 반면 현대 철학은 관계론적 관점을 취합니다. 현대 철학에서는 하나의 개체에는 정해진 본질이 없고 수많은 관계 속에서 그 속성이 구성된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현대 철학자들의 작업은 하나의 개체가 맺는 여러 관계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게 정의되는지를 밝히는 데 주력하죠. 이 차이를 비유적으로 설명한다면 전통 철학자는 산책을 하다가 본 통나무를 보면서 저건 사람이 앉을 때 이용하는 의자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의 본질을 규정한 다음에 이 통나무가 다른 의자들과 어떤 점을 갖고 다른지를 탐구합니다. 반면 현대 철학자는 같은 통나무를 보면서 저 통나무는 산책을 하는 사람에겐 의자로, 야외에서 요리를 하는 사람들에겐 도마로, 불을 피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겐 땔감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통나무에 의자라는 본질을 먼저 지어주기보다는 그 통나무와 주변 대상들이 맺는 관계에 따라서 통나무의 본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주목하는 것이죠. 전통 철학에서는 하나의 개체의 본질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관계가 형성된다고 보았던 반면에 현대 철학에서는 반대로 관계가 먼저 형성되고 그 다음에 개체의 속성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차이점이 서구의 고대, 중세, 근대 철학을 포함하는 전통 철학과 20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현대 철학이 서로 다른 길을 가는 분기점인 동시에 현대 서양 철학과 동양의 불교 철학이 연결되는 접점이기도 합니다. 철학사에서 모든 개체에는 부여된 본질이 있다는 실제론에서 개체의 본질은 관계에 의해 구성된다는 관계론의 관점 변화가 일어난 이유는 본질을 따져묻는 전통적인 철학 탐구에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철학이 인간을 바라보는 문제를 들 수 있는데요. 인간의 본질을 이성을 가진 동물이라고 말하는 순간 인간이 가진 무의식, 감정, 신체 등과 같은 특징은 모두 탐구 주제에서 사라져버리거나 이성적 판단에 오류를 일으키는 장애물 정도로 치부되고 맙니다. 현대에 이르러서 이런 방식의 인간 탐구가 현실 속 인간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여러 철학자들에 의해서 지적되면서 인간을 탐구하는 철학적 방법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현대 철학의 관점에서 개개인을 바라봅니다. 과거에는 한 사람에게 하나의 본 모습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한 사람에게 다양한 모습이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이제는 한 사람의 또 다른 모습인 부캐가 단순히 장난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걸 넘어서 어떤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인지 따져 묻지 않는 수준까지 온 것이죠. 여기까지 논의한 전통 철학의 실제론과 현대 철학의 관계론, 이 두 개념을 가지고 더 글로리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글로리에서는 철저히 관계론에 입각해 등장인물의 캐릭터를 부여합니다. 주인공들은 맺은 관계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묘사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드라마 서사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연진을 살펴보겠습니다. 연진은 사회적으로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 건설사 대표와 결혼해 이쁜 딸을 둔 기상캐스터입니다. 하지만 동은과의 관계에서 보면 끔찍한 학교폭력을 주도한 악랄한 인물이죠. 또한 남편인 도영과의 관계에서 그녀는 돈으로 쉽게 다룰 수 있는 속물적인 아내이면서 재준과의 관계에서는 재준의 딸 예솔을 낳은 엄마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연진은 하나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맺고 있는 관계에 따라 완전히 다른 존재로 규정됩니다. 잘 나가는 기상캐스터, 학교폭력의 주도자, 현모양처, 혼내 자식을 둔 불륜녀 등 그녀를 부를 수 있는 말은 많지만 어떤 말로도 연진이라는 인물을 전부 대변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이런 특징은 연진뿐만 아니라 신앙심이 깊은 예술가이면서 마약에 찌들어 방탕한 삶을 사는 사라, 본 모습을 숨기고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해 인생 역전을 노리는 혜정, 환자에게는 친절한 의사이면서 아버지를 죽인 이에게 처절한 복수를 준비하는 여정, 딸의 행복을 위해서 남편의 죽음을 공모하는 현남 등 이 드라마의 주 조연을 가리지 않고 모든 캐릭터에서 나타납니다. 사실상 모든 등장인물들은 어떤 면이 그 사람의 본 모습인지 말할 수 없을 만큼 맺은 관계에 따라 다면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지루한 드라마에서는 캐릭터에 하나의 본질을 부여합니다. 주인공은 끝까지 착한 모습으로, 악역은 끝까지 나쁜 모습으로 묘사하죠. 그리하여 뻔하게 착한 주인공이 뻔하게 나쁜 악역을 혼내주고 행복을 찾는 뻔한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는 평범했던 주인공이 악당보다 더 잔혹한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고 뻔뻔스러웠던 악당들이 착하게 살겠다고 구걸하며 용서를 구하는 결말을 향해 달려갑니다. 더불어 치밀하게 복수를 기획한 동은에게도 해피엔딩은 없을 거라는 암시를 준다는 점 역시 이 드라마가 평면적인 권선징악의 구도에서 멀찍이 벗어나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주인공을 여러 면모를 가진 입체적인 인물로 그리는 건 이 드라마 이외에도 다른 작품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기법입니다.
하지만 더 글로리는 모든 캐릭터의 입체적인 모습 그 자체를 이야기를 끌어가는 원동력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더 특별합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동은이 가해자들의 다면적인 모습을 고발하는 지점에서 서스펜스가 생겨나고 맺은 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사람을 규정되는 인물들 사이의 갈등에서 나오는 폭발력으로 드라마의 서사가 진행됩니다. 이런 점에서 더 글로리는 한 인간에게 정해진 본질이란 없으며 관계 속에서 개인의 정체성이 다양하게 구성된다는 현대 철학의 관계론적 관점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펼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인간은 맺고 있는 관계에 따라 완전히 다른 존재로 규정될 수 있다는 이 드라마의 주요 설정을 우리의 일상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하나의 정체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진짜 모습이 있고 내 본 모습을 적당히 드러내거나 숨기는 방식으로 타인들과 관계를 맺는다고 여기죠. 하지만 우리는 맺는 관계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한 사람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한없이 의존적인 자식이면서 연인과의 관계에서는 주도권을 잡아야만 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 회사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는 조용한 사람이면서 친구들 사이에서는 수다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는 내가 만나는 사람에 따라 나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걸 체험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으며 원만한 사회생활을 위해서라면 그런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도 생각하죠. 다양한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한 사람의 여러 가지 면모는 공통점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다릅니다. 이렇게 본다면 본질적인 나가 있고 그 다음에 관계들 속에 나가 있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오히려 관계들 속에 나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나라는 사람의 특징이 결정된다고 말하는 게 더 자연스럽죠. 개인의 정체성이 관계 속에서 규정된다는 문제는 오늘날 초연결 사회에서 더 극적으로 드러납니다. 만약 우리가 제한된 관계를 맺으며 산다면 나라는 사람은 비교적 명확히 규정됩니다. 예를 들어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사람은 집안의 장남 혹은 건너편 김씨네 막내딸 이런 호칭을 부여받습니다. 이 호칭은 그 사람이 그 마을을 떠나지 않는 한 변하지 않고 유지되며 그 사람을 설명하는 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공간적 한계를 뛰어넘어 수많은 사람과 다양한 관계를 맺는 초연결 사회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도시로 모여서 복잡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오늘날에는 SNS를 통해서 실제로 보지 못한 불특정 다수와도 관계를 맺습니다. 이렇게 생겨나는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한 개인은 하나의 호칭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관계하는 사람들의 수만큼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을 갖게 되며 한 개인의 정체성은 한 곳에 주워 담을 수 없을 만큼 흩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흩어진 개인의 정체성은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일까 하는 고민을 불러일으키는 수준에까지 이릅니다. 오늘날 나는 어떤 사람일까 하는 질문이 개인들의 공통적인 질문으로 떠오르는 이유는 수많은 관계에 엮이며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기 어려울 만큼 다면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MBTI의 인기가 시간이 지나도 식지 않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MBTI의 인기가 식지 않는 건 우연한 현상이 아닙니다. MBTI의 인기가 식지 않는 이유는 가족, 연인, 친구, 회사 동료 등 주변 사람들과 맺는 관계에 따라 쉴 새 없이 변하는 내 모습을 부여잡아 16개의 구역으로 나뉜 MBTI라는 관역에 꽂아버려 명확히 규정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니즈가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성격 유형을 정해주는 MBTI의 열풍은 역설적으로 한 인간에겐 하나의 본 모습이 있을 거란 믿음의 일상적 붕괴를 의미합니다. 만약 한 사람은 하나의 본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다면 MBTI는 한번 해보고 끝내는 일회성 활동에 그쳤을 겁니다. 이 성격 유형 검사를 믿으면 믿는 대로 또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대로 한번 하고 나서는 또 해볼 필요를 못 느낄 테니까요. 하지만 MBTI 검사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일상적 활동으로 자리 잡았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공간 변화 속에서도 변치 않는 나라는 존재는 없다라는 사실을 일상에서 체감한다는 걸 뜻합니다. 우리는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 예를 들면 회사에서의 나의 MBTI와 사적인 나의 MBTI가 다르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의 MBTI에 변화가 생긴다는 점도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죠. 심지어 같은 날에 했어도 경우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것마저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변수를 관대하게 허용하는 MBTI는 사실상 개인의 성향을 정확히 대변한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MBTI는 특정 상황과 특정 시점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스쳐 지나가듯이 희미하게 보여줄 뿐이죠. 그럼에도 수많은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찾아오는 정체성의 혼란에서 MBTI를 통해 희미하게라도 고정적인 나의 모습을 포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기에 MBTI 인기가 식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는 곧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혼란스럽고도 다채로운 삶을 살아가는지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겠죠. 오늘은 최근 가장 핫한 콘텐츠로 떠오른 더 글로리 속 숨겨진 심층 서사를 알아보고 관계론에 관련된 철학적 논의를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이 드라마는 철학적 함의를 담은 드라마라기보다는 복수극에 집중한 드라마입니다. 그래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현대 철학의 관계론적 관점에서 이 드라마의 등장인물들을 살펴보신다면 조금 더 흥미롭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주제를 다뤄보았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토랑이었습니다.